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사랑 정치, 행정 쪽인데 이제 대만적인 전체적 개관이랑요. 지난 역사, 이제 대만도 일본 식민지를 50년 겪었는데 어떤 했고 정치와 행정 체제 그리고 지방 자치를 좀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대만 강연 차례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대만 개관, 역사, 정과 정치, 지방 자치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번은 이제 네, 교육이나 경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면 대만을 좀 타이완이라고 현지 발음대로 많이 표기를 하다 보니까 타이 하면 태국이잖아요. 태국도 이제 타이랑 태국 혼동에 쓰다 보니까 타이랑 타이완을 많이 헷갈려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어졌던데 결정적으로 1992년도 이제 8월 23일부로 이제 한국과 대만이 국교를 단절했었어요. 노태우 정부 말에. 그러고 나서 중국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공식 정부로 인정하고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를 이제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교가 끊어진 지가 거의 30년 세월이 되다 보니까 대만은 한국에서 굉장히 잊혀진 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공식 국호를 보통 아시는 건 종합민국이고요.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고요. 한국은 코리아를 넘기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대만 또는 타이완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설명드린 통용국호로 해가지고 중화민국이라는 공식 국호라든지 통상국호가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중화 타이베이 또는 차이나 타이베이라고 돼 있고요. 올림픽이라든지 국제 경기 보면 저 혹시 깃발 기억나시나요? 한국이랑 대만 야구를 경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래서 보면 아까 했지만 중국과 이제 대립하고 있는 중에서 중국이 중화민국이나 대만이랑 국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압력을 넣기 때문에 일종 편법을 써가지고 중국의 중화를 따와가지고 타이베이, 수도를 따라서 중화 타이베이, 또는 차이나 타이베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거 혹시 자녀분들 좋아하시나요? 뽀로로 하면은 어린이들 대통령이랑 하잖아요. 근데 뽀로로 친구들이 되면 한 대만이 한 22시간 30분 정도 거리를 가까운 거리고요. 이게 재밌는 게 편서풍을 받을 때랑 안 받을 때랑 비행기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편서풍을 받으면서 오면은 2시간 만에 도착할 때도 있어요. 대만에 들을 때는. 갈 때는 보통 통상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만의 관문 타오유안 국제공항이라고요. 그나마 대만의 좀 존재 가치를 한국 사람들 대중적 인식시켰던 게 꽃보다 할배라고 예능 프로그램 시리즈가 여러 나라를 방문했는데 그중에 하나 대만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꽃보다 할배들이 갔던 대만의 국제고 타오유안 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뽀로 친구들이 이제 대만에 도착하게 되는 거고요. 대만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공식 국권 중화민국이고요. 통영 국권 중화 타이베이고 헌정 체제, 이제 정부 체제는 입헌민주공화국, 한국이랑 똑같고요. 1911년 신해혁명이 이제 발발해가지고 청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1월 1일, 1912년 1월 1일부로 중화민국 정부가 공식 성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적 정부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중화민국 정부입니다. 국가 원수는 총통 프레시던트인데요. 하고요. 네네. 네, 대통령. 네. 근데 한국의 대통령이라도 대만 현지 매체는 총통으로 다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뭐 총통인데. 한국 하면 총통하면 뭐 히틀러가 떠오르거든요. 약간 상당히 좀 어감이 나쁘잖아요. 총통하면 대통령이라는 의미고요. 앞으로 문재인을 총통으로 불러야겠다. 네. 이제 국회 형태는 이제 단원제. 네. 한국 가서는 단원제고요. 입법원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국회입니다. 국경이란 10월 10일, 그래서 십자가 두 개 겹친다는 쌍십절이거든요. 1911년 또 10월 10일, 신해혁명이 발발했던 게 무창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공기거든요. 거기에 기념해서 쌍십절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한국은 10월 1일 개천절이고요. 중국은 한국 10월 3일 개천절이고 중국이 10월 1일이 건국기념일이고 대만 10월 10일. 세 나라가 국경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도는 이제 타이베이이고요. 국기는 청천백일기 여기 부분이고요. 원래 청천백일 만일홍직인데 그냥 보통 줄여서 청천백일. 저기 신해혁명 당시부터 제국기였습니까? 아니 아까 그 후에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 대. 네, 20년대에 제정됐습니다. 원래는 그 5가지 색깔이 섞인 국기를 쓰게 됐고요. 몇 번 바뀌다가 이제 손문의 이제 이상을 반영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국화는 이제 매화고요. 행정구역은 나중에 설명해서 2개의 성이 있어요. 중국에도 보면 뭐 여러 개의 성이 있잖아요. 뭐 푸젠성도 있고 광둥성도 있고. 대만은 대만성과 푸젠성. 재밌는 게 한국처럼 이제 한국도 보면은 이북 5도로 해가지고 NNL 선에 있는 한국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북한 영토에 가깝게 붙어있는 섬들이 있잖아요. 대만도 보면 진멍, 금문과 마주라는 2개의 섬 지역이 있는데 열도거든요. 섬 지역은
금문도 같은 경우는 중국 복건성의 샤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약 1.8km 내지 2km 정도. 그러니까 대만은 중화 민국이 지배하는 영토인데 중국에 바짝 붙어있는 영토가 있거든요. 그거는 형식상 대만성이 아닌 푸젠성에 속하는 거고요. 6개의 행정원칙할시라고 한국의 특별시 내지 광역시 비슷한 개념이 있고 13개의 현, 도와 비슷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이랑 비슷한 시라고 해서 상당히 큰 중간급 정도의 도시가 3개가 있습니다. 인구는 약 2,316만 명, 한국의 절반이 조금 못 미치고요. 저보다 더 작은 시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이제 대만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것 중에 대만에서 중국어를 쓰냐 안 쓰냐 그거거든요. 전 대만서 공부했다고 너 대만어 할 줄 아냐 하면은 대만어라고 하는 거 민남어라고 대만 사투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베이징 표준어. 예, 중국에서는 보통화라고 하고요. 대만은 국어라고 하는데 북경 표준어를 공식적으로 씁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북경 표준어밖에 공부를 안 해서 모르고요. 민남어, 객가오, 네. 중국 본토하고 완벽히 여기가 같습니다. 근데 뭐 같은데 저도 보면은 이제 한국이랑 북한이랑 보면 같은 언어인데도 뭐 어휘라는 표현이 참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보면 북한 말 들었을 때 뭐 최근에 보면 뭐 북한 뭐 대변인들이 보면 문재인 대통령 마구 비난하고 보면 언어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가 언어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중국과 대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중국, 대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좀 권위주의 체제를 거쳤지만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언어도 굉장히 좀 세련됐고, 그다음 대만이 중요시하는 구문이라고 그 문어체가 있고 구어체가 있잖아요. 글로 썼을 때. 근데 대만에서 쓰는 중국어는 문어체에 가까운 좀 격조 있는 중국어를 좀 더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만에서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의 본토에서 구사를 하면은 이 말이 굉장히 예쁘다, 우아하다, 격식 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국 사람들이 하는 중국어 들으면은 굉장히 거칠게 느껴져. 그래서 문자는 이제 예 똑같은데 문자 저쪽은 저기 간체. 네, 거기다 참 본토는 이제 간체화를 해서 간체를 쓰는 거고요. 대만 번체를 쓰는 거죠. 홍콩과 대만은 번체를 쓰고요. 싱가포르, 그다음 마카오, 중국 본토는 이제 간체를 쓰게 됩니다. 네, 번체는 우리가 쓰는 이제 정식 한자 정체고요. 간체는 이제 간략화한 간체를 쓰고요. 네네. 그다음에 종족 구성 중국계 한족이 약 98%고요. 오스트로네시안이라고 이제 남도라고 하는데 대만을 비롯해가지고 뭐 멀리는 뉴질랜드라든지 남태평양 일대 퍼지 사는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약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청천백일 만일홍지기 대만 국기고요. 이거는 이제 우주의 순환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이건 하늘과 대지를 상징한다고 하고 이건 혁명가의 뭐 피를 상징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당에 대해 설명할 때 국민당이 원래 혁명 정당이었고 초기 국민당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장개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소련에 군사학교 유학을 해가지고 군사 조직을 하고 훈련도 하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의 국민당 하면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 정당, 반공 정당이 그런데 초기 국민당은 뭐 혁명 정당이고 사회주의 색채도 굉장히 강했죠. 대만 국가하고 국민 당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국민 당가가 꼭 대만 국가입니다. 그럼 그 악의 내용이 무슨 약간 그 삼민주의가 대만의 그 순원이 제가 삼민주의잖아요. 민권, 민주, 민생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삼민주의 가라에 그 삼민주의 우리 당의 목표 이걸로 써 나아가서 나라를 건국하자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삼민주의가 또는 국가라고 하는데 다른 별칭은 삼민주의가라고 합니다. 원래 국민당의 당가였는데 한국과 대만 좀 다른 거는 국민당이 이제 아까 혁명 정당이고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소련의 영향은 소비에트 정당인데 보면 일당 독재 체제잖아요. 그래서 국민당도 보면은 독재 정당이었고 유일한 합법 정당이 국민당이었기 때문에 당이 곧 국가다. 그래서 당국 체제라고 하고요. 파티 스테이트 시스템 그런데 그러니까 이당 치국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으로서 국가를 다스리다. 이당 치국 그런 때문에 당이 곧 국가인 거죠. 그래서 보면 중국 것 보면은 당이 우선하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CCTV 같은 데 보면은 시진핑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중공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국가보다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건 매화고요. 국화를 상징화한. 그래서 보면 수도 타이베이에 보면 신이구라고 있는데 신시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타이페이 101 빌딩이라고 한때 세계 최고층 빌딩 자리지켰던 빌딩이 있고 주변에 금융가가 있습니다. 몇 층? 네? 몇 층이에요? 101층입니다. 101. 그래서 보면 까오숑이라고 한국 부산 같은 이제 제2도시이자 이제 제일 항구 도시의 야경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차이니즈 타이베이 그랬잖아요. 중화 타이베이 썼던 게 보면은 중국에서는 대만 국기도 국가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게 압력을 넣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그걸 수용했기 때문에 CT라는 곳을 차이니즈 타이베이 약간 CT라고 되어 있는 유니폼을 입고 국제경기에 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조금 했는데 중화민국 대만 다 안 돼 국기 사용이랑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중화 타이베이 올림픽위원회기라고 해가지고 국제 무대에서 국기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빠른 오직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대만 외교부 1층 로비인데요. 보면 공식 수교국들 이제 기를 꽂아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대만의 공식 수교국은 전 세계 17개 국가밖에 되지 않아요. 중국의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중국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만이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결정적인 게 1971년도에 원래 중화민국이 유엔의 5대 상임이사국이자 창설 멤버였어요.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지금 소련, 지금도 러시아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그리고 당시에 중화민국, 대만에 있던 중화민국 정부가 5대 상임이사국이었는데 1971년도에 유엔 결의안 2258호 결의안에 의해 가지고 중화민국 정부가 유엔에 퇴출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정부 차지하게 되고 그부터 이제 대만이 극심하게 외교적으로 고립당하게 되죠. 그래서 약 20개에서 30개 정도 공식 수교국을 유지했는데 최근에 이제 지금 차이잉원 총통이라고 총통은 좀 대만 독립하거든요. 중국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차이잉원 총통 정부를 압박하는 중국의 수단으로서 대만의 수교국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이제 외교 관계를 끊는 거죠. 금전적으로 회유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ODA를 지원해준다든지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압박을 해가지고 공식 수교국이 이제 급속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 공식 수교국이 26개였는데 약 10년 만에 7개가 줄어서 지금 17개고요. 그리고 큰 나라가 뭐가 있어요? 큰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은 바티칸 로마 교황청이거든요. 그나마 유럽에서 유일하게 수교를 하고 있는 국가이고, 그래서 소프트파워하면서 교황청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카톨릭의 본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교국 중에 하나가 로마 바티칸 교황청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보면은 공식 국기에 있는 공식 수교국에서 개항할 수 있는데 여기는 바티칸에 있는 대만 대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표시되어 있고 대만 국기가 개항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대만의 역사 중에도 외교 부분이 굉장히 이제 슬프죠. 한국은 그래도 뭐 지금은 거의 뭐 모든 면에서 선진국 거의 진입했고 뭐 국제 헤게모니 면에서도 중진국 이상의 역할을 하고 어쨌든 한국은 국제 무대에 공식 국가로서 인정받고 유엔 공식 회원국이고 활동할 수가 있잖아요. 대만은 유엔을 비롯해서 WHO 세계보건기구 등 유엔이랑 유엔 관련 모든 기구에서 다 퇴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입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만의 역사를 아까 소장님이 잠깐 말씀드린 역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하나는 팩트로서 역사고 하나는 히스토리, 기록으로서 역사인데 대만의 역사도 보면은 석기시대, 신석기시대부터 문명이 발굴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길 걸로 하는데 이 문제는 기록으로서 역사는 약 4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0년 전이고 아까 삼국지라든지 중국 기록서에 보면 대만으로 추정할 만한 것들이 조금씩 나오긴 한데 그건 아직 검증이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삼국지 연이 말고요.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 보면은 오나라 있잖아요. 오전에 보면 오나라 옆에 대만성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삼국지 대충 알수록 여기 오나라 있고 총나라 있고 위나라잖아요. 오나라 옆에 섬나라가 있었는데 그런데 보면 대만으로 추정할 만한 섬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고 이제 중국에서도 거기는 교류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없고요. 1500년, 2000년 전에 무슨 네네. 유적들은 발굴되긴 한데 이제 기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공식적인 이제 사실 역사적 기록수로 대만 역사는 약 400년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편이죠.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아까 대만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원주민들이 문자가 없었던 거예요.
문자가 있어야 자기들의 이제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역사가 되는 건데 원주민들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약 2%를 정도 차지하는 대만 원주민. 생김새부터가 보면은 거기 뭐 랴오리족이라든지 남태평양의 그런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대만 역사의 시대를 크게 보면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처음에 네덜란드가 스페인이라니까 식민 통치를 해요. 대만 전체를 차지했던 건 아니고 대만 남쪽은 네덜란드, 북쪽은 일본 스페인이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정성공이라고 이제 혼혈인데 뭐 정지룡이라는 대만 중국의 복건성의 뭐 어찌 해적이라는 사람들 어찌 보면 해양 세력의 두목이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고 자기 엄마는 일본인이에요. 일본 나가사키에서 출생했는데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명나라가 멸망을 했잖아요. 청나라의 명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명나라 부흥 운동에 이제 도움을 했던 거예요. 대륙에서 실패를 하고 대만을 건너와가지고 네덜란드 세력을 몰아내고 나서 자신들만의 정치 왕국을 세워서 약 60년을 갔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강희제 때 청나라의 대만이 공식 영토로 이제 복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도 보면 한국이랑 굉장히 또 뭐 인연인지 악연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갑오 농민 전쟁,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아시겠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청나라와 일본이 당시 협정을 맺고 있었잖아요. 청나라가 출병할 경우 일본도 한국에 조선에 출병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이제 일본이 이제 한국에 파병을 했었던 거고 청나라와 동학 농민군을 몰아내고 청일 전쟁이 이제 한반도랑 지금 어디죠? 랴오동, 요동반도라 그러죠. 그 일대에 해전도 벌어지고 육지에서 주로 한반도를 배경으로 이제 청일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청일 전쟁이 1894년도에 했는데 청나라가 신흥제국을 일본한테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1895년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하관, 일본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 대만을 일본에 영구 할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뭐 보면 약간 하는 게 한국은 어쨌든 보면은 국가 대 국가에서 합방은 약간 막 어폐가 합병이잖아요.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근데 청나라는 보면 할양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당시부터 약간 지위가 좀 달랐던 거죠. 당시에 일본 제국의 하나 식민지고 조선이 나중에 식민지 되면 한 부분이긴 했는데 대만은 청나라가 영구 할양을 했던 거고 조선 같은 경우 대한제국의 왕실이 주권을 일본에 넘긴 것 같은데 국가 대 국가 합병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생각이었던 거고 어쨌든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을 결과 대만은 식민지가 됐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1945년 일본 패망하고 나서 중화민국이 대만을 접수하게 돼서 다시 한 거고 나중에 설명해서 1949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이제 중화민국이 국공내전이라고 공산당의 내전에도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대만으로 공식 철수했던 게 1949년 12월이거든요. 그때부터 중화민국 대만 시대라고 합니다. 대만 역사는 크게 이 5부분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공식 역사는 중화민국의 대만 시대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홍모성이라고 대만의 딴수이라고 타이페이에서 전철로 한 3-40분 가면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스페인이 쌓은 요새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깃발들이 꽂혀 있는데 이 건물을 차지했던 거 또는 대만 차지했던 나라들이 깃발이 다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성의 소유권이 여러 번 바뀌는데 이제 대만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이 패배하고 나서 일본이 영일 동맹을 맺어가지고 원래 영국 영사관을 쓰는 건물이었거든요. 영국이 이제 대만에 있는 영국 영토로 인정받다가 이제 영일 동맹이 폐기되고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그때 다시 일본이 차지했다가요. 다시 이제 소유권이 영국으로 넘어갔는데 영국과 대만이 단교를 하게 된 거예요. 대만이 단교하고 나서 영국이 영연방 중에 하나 호주에다가 이거 그 성체 소유권을 또 관리권을 넘겨준 거예요. 일단 호주랑 대만이 단교를 하게 되니까 미국에다가 다시 넘겨줬다가 미국과 대만이 1979년도에 단교를 하는데 그 다음에 1980년도 돼서야 대만에 있는 이 조그만 성체가 온전히 소유권이 대만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조그만 성체 하나에 대만의 그 근현대사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혹시 뭐 이거는 제 세대 때는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많이 했는데 보면 스페인과 이제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 선두주제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중에서도 대만을 이제 발견하게 됐던 건 두 나라는 카톨릭 국가였는데 카톨릭 국가인데 아시죠? 토르데시아소 조약이라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지구를 동서로 양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의
브라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브라질까지만 포르투갈 영토고 나머지 남미에서 나머지는 스페인 영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필리핀만 스페인 차지했고 나머지는 포르투갈 영토 해가지고 포르투갈이 그래서 인도 고아라는 곳의 도시에 대해서 거점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마카오라는 이제 요새를 구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팡그라 불리는 일본까지 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제 대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로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건데 이래서 동과 서로 나눠서 하는 건데 그 중에 동쪽을 차지하게 됐던 포르투갈이 대만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만을 했는데 굉장히 당시에 이제 선원들이 보기에 숲이 우거지고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녹색 섬이 에메랄드 같은 녹색 섬이 펼쳐져 있다 그래가지고 일야 포르모사 그랬다고 하거든요. 아름다운 섬이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한자로 음미랄과 미려도라고 해요. 아름다울 미자 고을렸자 섬도자. 이게 포르모사를 한자로 미려도라고 하는데 대만의 또 다른 별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대만이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섬에서 포르모사고요. 그래서 아까 말 그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래서 여기에 홍모성이나 붉은의 성체를 이제 구축하게 되는데 스페인은 대만의 북쪽을 부분 점령을 했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있는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대만의 남쪽을 위치로 대만의 한 3분의 1 정도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식민지로서. 그래서 보면은 이런데 네덜란드 정부가 있고 이제 연합 동인도 회사고 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이제 그 식민 통치권과 개척권을 위임을 했었잖아요. 그 아시아 본부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제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였잖아요. 있고 그 밑에 대만 상관을 해가지고 여기 아시아 본부에는 총독을 보통 주고요. 대만에는 총독보다 한 단계 아닌 행정장관을 주면서 이제 무역도 하고 식민지 통치를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당시에 이제 보면 대만의 그 남부에 타이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보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쌓았던 이제 요새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네덜란드가 스페인 세력을 했던 게 아까 정성공이라는 사람인데 아까 말한 나카사키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정지룡은 후제일 때 해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어쨌든 해상 세력의 두목이었는데 어머니 이제 일본인이라서 이제 중국과 일본은 혼혈이었고 1662년에 네덜란드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정시 왕국을 세우고요. 그다음 자기 아들 손자대에 이르기까지 3대 약 60년 동안 이어진 정시 왕국이 대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네덜란드 사람을 이제 물어내는 거고요. 이거는 당시에 보면 이게 민화라고 하죠. 상상화인데 정성공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항복을 받으면서 입점하는 걸 상상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 정성공의 사당이고요. 그래서 보면 대만의 명문대학이 종합대학 중에 양대 명문의 국립대만대학이 타이베이에 있고요. 타이난이라는 남부도시의 성공대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공, 북대만, 그래서 양대 국립대학이 유명한데, 그중에 성공대학은 이제 정성공에 유리한 학교고요. 저것도 국립대학이고.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성공의 세력을 정치생기를 몰아냈던 게 청나라 4대 황제 강희 황제죠. 근데 강건 성제, 아니면 강옹건 성제 그러잖아요. 강희, 옹정, 걸룡. 3대 120년 동안의 청나라 최전성기를 였던 황제인데, 그 중에 이제 지금의 중국 영토의 기본적인 원형을 확정했던 거는 이제 청나라 강희제 때였고요. 티베트가 정벌 했고, 최대치 넓었던 건 이제 걸륭제였죠. 걸륭제 때 영토가 지금의 중국 영토보다 더 넓거든요. 몽골 전체를 아우르고, 티베트라든지. 그 중에 했던 하나 중에 대만을 복속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청나라 이제 강희제고요. 청나라의 강희 중에, 그 정성공의 부하 중에 시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성공이랑 갈등을 빚다가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거든요. 항복을 했던 임무 중에 하나가, 맡긴 임무 중에 하나가 대만을 정벌하는 임무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실가의 부하였는데, 대만을 정벌하게 된 시랑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정시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중국 CCTV에 강희 왕조라고 60부작짜리 그 드라마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보면 대만 정벌을 하는데 할애를 해놨어요. 어찌 보면 역사 왜곡인데. 근데 그거를 보면 언제냐면 그게 후진타오 시대 때인데 그때 동북공정을 한참 할 때 역사 왜곡을 진짜 많이 할 때고 당시 또 보면 대만에선 대만 독립파가 최초로 집권을 한 상태이거든요. 대만은 우리 독립하기도 중국 다르다 하니까 CCTV의 역사 드라마에서 대만에 대해서 대거 할애를 하면서 대만 우리 거라는 걸 강조를 했었거든요. CCTV에 나오는 시랑이라는 그 장군이고요. 그 강희 왕조라는 드라마의 한 부분. 네? 네네. 좀 길긴 합니다. 네. 뭐 몽골 정벌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보면 청나라가 대만 정벌 하고 나서는 이제 중국에 보면 황제가 있고 크게 보면 병부, 이제 국방부가 2부 보면 내무부잖아요. 보면 있는데 그게 두 개 개통이 됐어요. 이제 병부 상소비대 푸저우 장군이라고 뭐 군단장 좀 되겠죠 지금 장군이 푸저우가 아니면 복주거든요. 복권성에 있는 장군 밑에 대만진 총병이면 한 연대장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 군인을 파견해가 대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저 총독이라고 해가지고 민 하면은 푸젠의 약자고요. 저 하면 절강이거든요. 푸젠 절강 두 개 성을 이제 관하는 총독이 있고 숙무라고 해가지고 행정장관인데 청나라 때 보면 총독이 있고 숙무가 있고 지방장관에 합쳐서 동무라고 하는데 서로 이제 견제를 하게 했어요. 보통 두 개 성 이상을 관할하는 총독을 두고 한 개 성에마다 성의 도지사에 해당되는데 성장군들에는 숙무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민저 총독과 푸젠 이제 복권성 산하의 대만부 지부.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청나라 때보다 대만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는 거고. 대만이 하나의 성으로 독립하게 되는 거는 이제 일본이 이제 실흥 제국으로서 이제 성장하고 그다음에 프랑스나 영국 같은 열강들이 아시아로 침탈해 올 때 청나라가 이제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대만을 이제 원래 푸젠성 밑에 있는 하나의 이제 성 밑에 하나의 행정 구역인데 하나의 성으로 승격시킨 거는 이제 19세기 말에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만 사람들을 보면 주로 이제 아까 한족이 약 98% 정도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상당수 대부분 여기서 왔다는 거죠. 중국에서 가까운 푸젠성이라는 절강성, 여기는 광동성이고요. 그래서 대만에서 이런 거죠. 이건 대만에서 이제 고등학교 부교재를 쓰는 책에 나온 실제 이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게 보면 이건 토홍선이라고 하는 대만에 보면 대만 아까 뭐 2% 정도 다 원주민들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한족과 다른. 그래서 원주민이 사는 이쪽 지역과 한족들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거 빨간색 선이 구분선인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던 게 당시에 이제 청나라 시대 때 대만에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반면입니다. 토우홍선이라고 하는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그래서 보면 대만이 본격적으로 했던 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청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열강. 이게 이용장이고 영국, 뭐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일본이 이제 중국을 어떻게 나눠 먹을까 했을 때 대만도 주요 표적이 됐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해양 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 대만이 보면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대만 섬이 중국 본토랑 동남아시아랑 중국 있는 딱 중간에 위치를 해. 거의 중간에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당시에 이제 일본을 했을 때 이제 육군 쪽은 보면 라오tung 관도 중국을 육지로 할 수 있는 요동 쪽을 만주 쪽을 원했던 거고 해군이 원했던 건 대만을 원했던 거예요. 대만을 기점으로 동남아를 뻗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일 전쟁에 이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이제 전리품으로 대만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대만의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대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구 열강인 일본들이 성장하면 대만과 중국이 이제 안보고 위협받으니까 대만을 아까 푸젠 복권성에 있던 대만을 갖다 하나의 동대 성으로 성격시켰거든요. 근데 초대에 이제 했던 게 유명전이라는 사람인데 그 승무 이제 성을 통치하는 장관이었던 거고요. 그 원래는 군인 출신이고 자기 아버지는 소금상이었고 그냥 상인의 후예인데 원래 군인 출신이었고 그렇게 유학적인 소양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청나라 때 그래도 기본적인 과거를 유학을 봐야 되는데 유학을 했는데 아닌데 굉장히 행정가로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정, 새로운 정치랑 각종 근대화 정책을 하는데 철도를 부설하고 전기를 가설하고 해가지고 당시 대만이 전 중국을 통틀어가지고 가장 근대화된 지역으로 성장하는데, 네. 이 사람이 19세기 중반에 태어나가지고요. 19세기 말에 이제 대만 총독으로 10년 재직을 했었죠. 네. 대만의 사립대학 중에 명전대학이라는 학교도 있는데, 거기서 유명전에서 유일 정도로 대만에서는 굉장히 근대화의 아버지로 추종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 한번 하는 건데, 이게 뭐 동학농민전쟁이죠. 전봉준이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보면 일본에서 그렸던 건데 이제 그 조선 경성으로 진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당시 청나라 북양 대신 지금 뭐 거의 뭐 북양 대신 남양 대신 북양 대신은 거의 총리에 버금가는 실권자였죠. 실질적인 정치를 자주유지하고 외교 업무를 관장하는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 당시 일본 총리가
단판을 벌이는 거죠. 1895년도에 시모노세키에서 시모노세키 조례를 체결하게 돼가지고 대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실제 시모노세키 단판하는 장면이 청나라, 일본을 했던 이제 기록하고요. 당시 보면은 당시 회담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했던 대만 타이베이 성인데요. 대만 수도 타이베이 성을 진군하는 일본인들을 기록한 기록할. 화려한 뒤에. 네네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제 대만에 보면 총독 기념관이었는데 국립 대만 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대만에 이런 건물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지금 많이 없앴죠. 옛날에 저도 총독부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대만도 일본에서 대만은 가장 첫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 식민 통제 전시장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그냥 나쁜 통치자만 아니다. 근대화를 시켜줍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일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 계획을 해가지고 서양식 도시를 이제 대만에 만들었던 거고요. 이런 르네상스나 바로크 양식의 건물들을 많이 지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것도 보면 지금은 대만 총통부로 쓰고 있는데 이게 대만 총독부 건물이었거든요. 네. 한국이 1919년도 3.1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해에 이제 완공된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나중에 설명할 때 지금 이제 중앙청 조선 총독부 건물이랑 거의 똑같아요. 날 일자 건물이고요. 위에서 봤을 때 일본산 날 일자 건물이고 3층의 연 면적도 거의 똑같아요. 설계가. 그러니까 이 건물을 카피해서 조선 총독부를 만들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외장만 한국은 이제 화강암으로 덮었는데 여기는 벽돌로 덮은 게 좀 다른 거고 중앙에 고층부 첨탑이 이제 높게 있는 그 정도 다른 거지 거의 쌍둥이 같은 건물이고요. 지금은 대만 총통부 청와대 같은데 대만 총통의 이제 집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대만의 식민통치 방침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도 한국이랑 유사점이 많아요. 처음에 무방침주의 통치인데 무방침이라는 방침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당시 보면 일본이 갈팡질팡했다는 거죠. 우리가 식민지를 차지하겠는데 우리 경험도 없고 대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우리 본토라 불러도 일본과 똑같이 해야 되냐. 식민지가 차별을 해야 되냐. 거기서 갈팡질팡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지 연장주의 통치기. 그러니까 내지 일본이랑 같은 선에서 거의 통치하자는 거고요. 황미나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같은데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 군국주의가 되면서 점점 대만의 민족성을 말살하는 쪽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한국도 보면 세 가지가 비슷하잖아요. 처음에 무단 통치기, 한국도 보면 그다음에 1919년도 3.1 운동 이후에 했던 게 이른바 문화 통치잖아요. 일본 한국에서.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이제 그다음에 뭐죠? 민속 말잘 통치기 그렇게 역사 기록 있잖아요. 보면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근데 보면 대만의 일본 식민지 보면은 그래도 보면 대만 사람들이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는 호감이 있고 식민지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대만 아열대 기후고 열대 풍토병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일본 통치 전에 대만 사람들 평균 수명이 35세 정도? 열대 풍토병 말라리아나 그런 게 있고 했는데 일본이 하고 나서 열대 풍토병을 갖다 이제 약품을 또 하고 이제 근대적인 위생 설비를 도입했던 거고 수를 대대적으로 공급한 거예요. 수설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의 국립 대만대학인데 타이베이 제국대학의 안에 이제 각종 이제 아시아 열대병 연구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대만의 풍토병을 해결하는데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나서 일본이 통치하고 나서 평균 수명이 거의 20년 이상 이제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보면 또 한국과 대만에 보면 또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일본에 대한 약간 억한 감정, 억하심정이 있고 했는데 왜 좀 다른 통치 구조 자체가 좀 다르다는 데에서 하는 원인 찾기거든요. 한국 같은 조선 총독은 정무직인데 그냥 일본 천황에 대해서만 천황 임명을 하고 천황에 대해서만 정치적인 이제 책임을 지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조선 총독을 역임하고 일본 총리가 된 경우도 있고 거의 일본의 총리급의 거의 전국의 최고 실력자들이 이제 조선 총독을 맡았잖아요. 초대 통감을 맡았는데 이토 히로부미도 이제 총독전 통감이지만 일본 총리를 역임한 굉장히 실력자였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위상이 좀 많이 달랐다라는 데서 하나 원인 찾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 천황이 총리가 있고 내각에 있고 식민성이 있고 그 밑에 대만 총독이 있고 대만 한국 같은 경우 보통 조선 총독이 헌병 조선 주둔군 사령관을 보통 겸하면서 총독이 군권과 민정권을 다 지닌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했다면 대만은 기본적으로
민정장관이 있어요. 민정을 담당 장관과 대만 주둔부 사령관이 분리된 형태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시기에 따라 다르고 총독이 이제 문관 출신이냐 무관 출신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문관 출신인 경우에는 이제 대만 주둔부 사령관한테 군권을 위임을 하는데 이제 무관 출신 같은 경우는 군인 출신이니까 사령관을 겸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 한국에 했던 건 한국은 전원이 육군 대장 출신으로 총독이 임명됐는데 대만은 약 절반 3분의 1 정도가 해군 출신, 3분의 1 정도 육군 출신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군 출신인데 형식상 이제 민간인 문관들도 임명됐던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제 상당히 통치가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온화했다 그럴까요? 그런 거 있고. 또 두 가지, 하나 또 어디 중에 하나가 한국 어제 조선 왕조라는 오래된 왕조를 완전 뿌리 뽑고 일본 식민지를 이식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상당히 저항이 심했는데 대만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냥 청나라의 변방이 섬에 불과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의 통치력도 굉장히 느슨하게 미쳤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식민 체제를 이식하는 데 상당히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리덩후이라고 대만 지금 살아계신 전직 총통이거든요. 실제 이거 자기가 리덩후이가 정치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모집한 포스터 사진을 이거 쓴 거예요. 리덩후이 총통이 한국의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랑 이제 연배가 비슷하거든요. 1923년생이니까. 근데 한국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있는 사진 찍었어요. 아니 그렇죠. 일본 옷이잖아요. 예. 그리고 일본도 있고. 네네네. 공도 예. 아니 근데 저기 경질하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진. 그냥 뭐 리덩후이 자체 굉장히 친일적인 인물이에요. 보면 나중에 보면 뭐 일본 잡지를 해견했을 때 뭐 어떤 얘기를 하면 자기는 식민지 2등 시민이라서 너무 슬펐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덩후이의 형이 이제 일본군 장교였는데 거기 야스쿠니에 공안돼 있어요. 그래서 총통 퇴임하고 나서 야스쿠니를 참배를 한 적도 있고 일본의 이제 극우 정치인들이 리덩후이를 굉장히 하고 리덩후이는 이제 뭐 핏줄만 중국계 대만계인데 사실상 정신 세계는 일본인 거고. 대만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과거하기 별로 안 보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제 중국의 정체성을 가진 일부만 여기에 뭐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저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합성한 게 아니고 실제 포스터예요. 리덩후이가 퇴임하고 나서 정치 아카데미 열었는데 그거 학생 모집한다고 사무라이 정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다른 거고 실제 보면 이게 뭐 일본이랑 대만이 굉장히 친근한 나라고요. 대만 가요 저게 뭔 뜻이죠? 짜이오가 이제 파이팅. 네네네. 하고 이거는 한 7년 된 자료긴 한데 요즘엔 좀 한국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기타에 분류된 게 제일 좋아하는 나라. 네,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52% 절대 다수가 일본인데 요즘에 저희 부모님 세대 제가 83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세대랑 저희 집보다 좀 젊은 세대는 일본보다는 이제 한국을 더 선호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절대적으로 일본. 그래서 45년도에 이제 했던 거고 이제 미주리 이후에서 이제 서명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광복이 해방이니 이런 말을 쓰거든요. 네, 대만도 광복이라고 합니다. 아, 대만도 광복. 네, 여기 대만 광복 경복. 네. 통치기에 일본이 되게 잘했어요. 진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거기도 뭐 원주민 학살 사건도 있고 뭐 식민 지배가 자체가 그게 뭐 좋은 체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저항도 덜했고 대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 예. 어차피 우리는 뭐 스페인, 네덜란드를 지배를 받든 중국의 지배를 받든 어쨌든 우리는 식민지인데 그나마 일본이 나았다. 예. 그리고 나서 또 그 중 원인 중에 하나가 국민당이 초기 통치에 대만이랑 좀 많이 부딪힌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당시에 했던 게 그때 개돼지랑 연관됐는데 일본 개가 가고 나니까 중국 돼지가 왔다. 개는 충성스럽긴 하지 돼지는 탐욕스럽고 더럽기만 하다. 네, 국민당을 이제 돼지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대만이 경축 대만 광복해가지고 대만이 뭐냐면 이제 일본 주둔군 사령관 안도 리키치가 이제 대만 중화민국군 사령관한테 공식 서명을 해서 대만에 포스터를 넘기는 이걸 사실. 네네. 거기 새로 그 현수막에 광복구 밑에 무슨 자리 있습니까?
광복 대만이. 아니고 세모 현수막 오른쪽. 아, 이거요? 중국 전국 대만. 건설신대만 광복 가라고 써. 아, 건설신 대만 광복 회. 네. 인가요? 다시 돌아간다 뭐 이런 거. 뭐 회자를 써요. 광복이란 말은 원래 네네네. 중국 고서의 광복물 그 용례가 나오는데 네네. 내 물건을 이제 다시 되찾는다. 내 나라. 네네네. 아니 그러면은요. 네. 그런 사진 우리는 뭐냐면 그때 광복하면 만세오르는 사진 있잖아요. 네네네. 뭐 해방 네네. 뭐 네네. 사진 이런 근데 보면은 제대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진에 있는데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그래도 중국에 이제 다시 돌아간다 했을 때 절대 다수의 대만 사람들은 조국 돌아간다 굉장히 환영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환영이 꼭 실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조국의 군대가 진주한다고 왔는데 국민당이 그냥 거짓골로 와가지고 하고 굉장히 탐욕스럽게 이제 군 거예요. 뭐 재산 뺏는 거는 기본이고 뭐 군요단 능력하기도 하고 심지어 좀 재밌는 게 중국만 해도 당시 수도시설이 보급이 안 돼 있었는데 대만은 일본 식민지 수도시설이 잘 보급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것은 뭐 그래서 이제 탐욕스러운 국민당 군인이 근데 수도가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모르니까 저 뺏어가면 되겠다. 수도시설 뜯어갔다. 근데 이거는 진짜 지어낸 얘기가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기록에 보면 그 정도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두 가지 상징하는 거죠. 일본 식민지 하에서 그래 대만은 굉장히 근대화에 성공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국민당 군대가 그만큼 탐욕스러웠다. 그래서 미심 이반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보면 대만에 1947년 228 사건 해가지고 대만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 있어요. 약 2만 8천 명 내지 3만 명 정도 시행되는 사건인데, 이게 내성인이라고 해가지고 대만인 본성인이라고 대만 출신에 있고 대만 외성인 국민당과 같이 이제 본토 출신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부딪혔던 사건이 228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은 대만 학자적인 저는 정말 동의를 못하는데 4.3이나 5.18이랑 이걸 비교하기도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사건인 거고요. 어쨌든 대만 현대사에서 가장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이 228 사건입니다. 그 보면 당시에 기록이 없거든요. 발단은 보면 그냥 대만에 1945년도에 중화민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약 1년 반여 정도 했는데 대만 사람들 굉장히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면서. 근데 했는데 이제 작은 사건 당시에 전매 품목 중에 술, 담배가 이제 전매 품목이거든요. 정부의 소재 수입원이니까 했는데 이제 무허가 담배를 팔던 한 여인을 갖다가 전매국 직원들이 이제 단속을 하다가 그 사람을 상처를 입힌 거예요. 노파를 때려가지고. 그랬더니 옆에 보는 젊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다가 서로 전매국 직원이랑 싸움이 붙었는데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던 거죠, 전매국 직원이. 우연찮게 발포를 하게 돼가지고 대만 젊은 청년이 죽게 되는데 그 사건을 기화로 국민당 통치에 누적됐던 불만이 원래 있던 대만 사람들 불만이 터져 나와가지고 대만 전국적인 공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대만에 기존에 있던 군 경찰만으로는 진압을 못해가지고 중국 본토에 증원 병력을 요청할 정도로 대만 전역에 걸쳐서 했던 거고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비정성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리안 감독이라고 대만에 그 영화가 이걸 배경으로 한 거죠. 228 사건. 네. 그래서 보면 그래서 대만에 지금도 기록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데 아주 적게 잡아도 2만 명이고요. 많이 잡으면 3만 명.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기는 약 2만 8천 명 정도의 희생이 났다. 그래서 보면 당시에 목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제 기회 되면 네. 저 과거사를 네네. 우리 사상하고 통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네네네. 책임자 그거는 이런 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해요. 네. 이건 대만 타이페이 시내 가운데 228 평화기념공원이 있고요. 그 했던 라디오 방송국이거든요. 라디오 방송국에 대만 전국에 봉기를 요청했는데 그걸 당시 기념관으로 했습니다. 1995년도에 대만 정부가 과거사를 정리하면서 공식 사죄를 했어요. 228 사건은 정부가 국민들한테 폭력이다 사과를 하고 1997년도에 원래 이름 타이페이 신공원 새로운 공원이었는데 그 공원 이름을 228 평화기념공원으로 바꿨죠.
그래서 보면 이제 국공내전에서 보면 국민당이 45년 동안 일본에 했지만 이 3대 전투가 있는데 거기서 다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게 라오선의 그 만주일 때고요. 이거는 이제 베이징 일대고 화이하이는 장강, 양쯔강 일대에서 3대 전투에서 패배를 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장제스랑 이제 장제석과 이제 모택동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됐는데 그 결과 이제 완전히 약 3년 동안 내전에서 완전히 장개석이 이제 패배를 해가지고 대만으로 이제 오게 된 거고, 그럼 이 즈음에 1950년도에 대만 국경절에 퇴임을 하는 거고요. 송미령 여사고요. 네. 그래서 보면 대만에 보면 중정기념당이라고, 중정이 장개석의 본명이거든요. 장개석을 사망한 게 1975년도 사망하고 그다음에 5년간의 공사를 거쳐가지고 1980년도에 이제 중정기념당이라고 장개석 기념당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장개석 큰 이제 좌상도 있고 지하에는 보면 이제 전시시설도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이제 한국 분들이 눈여겨보실 거는 이제 대한민국 건국훈장이 있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도우는데 장개석 국민당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감사의 의미로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이제 수여했거든요.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장개석 총통이 있고 자기가 장진고 장경국이 있는데 이제 장개석의 유일한 이제 아들이었죠. 네.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 이어서 부자가 이제 총통을 하게 되는 시절이었고요. 아까 말한 리덩후인데 장진고가 후계자로 이제 지목했던 사람이 리덩후인데 리덩후이는 처음으로 중국 출신의 대만인, 원래 대만인의 후손으로 총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이런 중에서 대만은 그래도 정치적 민주화랑 경제 발전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제 그래도 발전 국가의 성공 모델로 한국과 대만을 꼽는데요. 정치적 민주화 경제 발전을 이제 이뤘다는 거고요.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제 싱가포르는 홍콩이 소득 수준이 되게 높은데 아시겠지만 홍콩 요즘 다들 다 아시지만 민주화가 없잖아요. 민주가 없고 싱가포르도 보면은 거기는 반민주 절반할 때 세미라고 하잖아요. 세미 반민주주의 국가인 거잖아요. 그 리칸유와 그 아들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2대에 걸쳐서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민주적인 면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한국이나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건데 그래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던 4개의 나라 중에서 경제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다 이룬 건 대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만 불 대만이 3만 불 조금 안 됩니다. 근데 PPP는 46,000. 46,000. 예, 구매력 지수는 46,000이라 일본을 일본을 앞섰죠. 우리가 33,000 수준. 네네. 그런데 구매력이 아니라 무역 환율로는 2만 몇천 밖에. 27,000, 8,000 뭐. 이보다 낮아요. 네네, 한 3,000불 낮.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이 나잖아. 네, 다음 주에 다음에 경제할 때 한번. 그 샤프산 사람이 그 타이밍이라고요? 예. 지금 이게 국민당의 당내 경선에서는 떨어졌는데요. 대만 선거법 중에 정당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대만 전체 유권자의 5%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출마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타이페이 시장이랑 연대를 해가지고 이게 그 제3후보로 출마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네이버에 제가 신동아의 그 타이밍에 대한 쓴 글이 있거든요. 몇 달 전에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헌팅턴 테스트라고 이제 돌아가셨죠. 세물 헌팅턴 했는데 민주주의 공고와 얼마나 이제 단단한지 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2007년도에 통과했고 대만은 2008년도에 비슷한 시기에 통과를 했습니다. 한국은 2007년도에 다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후에 다시 이명박 후보가 당선돼서 통과를 했던 거고요. 대만 2008년도에 국민당이 재집권하며 통과했던 건데 오늘 이제 역사에서 조금 이제 보면 대만의 민주화 및 정치 변동을 조금 더 했을 텐데 약 30년 동안 어떤 게 1975년도에 장제석 총통이 사망을 해요. 그랬는데 당시에 대만은 총통, 부총통인데 미국식은 똑같은 거예요. 총통이 유고나 고려식의 부총통이 이제 총통의 자녀 임기를 개선하는 시스템인데 당시 부총통은 옌자간이라고요. 굉장히 그냥 행정가 출신인데 그냥 무색무취한 인물로 앉았던 거고 실질적인 권력은 행정원장 총리이던 자기 아들 장진고가 쥐고 있었던 거고요. 그 하고 나서 1977년 중리라고 타오비안 국제공항 옆에 중리라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국민당이 보면 이제 형식상 선거를 했어요. 근데 보면 부정선거가 횡행했던 건데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이제 최초의 대규모 민중봉기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중리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국민당도 굉장히 이제 좀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1978년도에 이제 장진고가 자기 아버지의 열을 이어서 총통에 취임을 하게 되고요.
1979년도니까 대만에 굉장히 보면은 의미 있는데, 한국도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오일 쇼크도 있었고, 한국 박정희 대통령 시해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일 쇼크는 똑같은 충격이잖아요. 수출 위조의 경제인데, 경제적으로 위기가 한번 크게 왔었던 거고요. 두 번째 가장 했던 건 12월 달에 대만에 오면은, 미국이 단교를 통보를 해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슬라이드 없는데 제가 주로 외교 분야에 많이 하는 게 있는데, 1971년도에 지금도 살아있는 헨리 키신저가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주어올라를 만나가지고 이제談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크게 합의를 하는 거죠. 언젠가 미국과 중국은 다시 기술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1972년 2월 달에 닉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했던 게 상하이 코미니케를 발표하는 상하이 공동성명을 하잖아요. 거기서 합의했던 게 언젠가 중국과 대만은 할 것이다. 근데 그런 분위기의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71년도에 키신저가 원래 그 비밀리 방문하고 나서 그해 10월 달에 대만이 UN 국제연합에 퇴출당하게 되는 거예요. 대만은 이제 외교적 고립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72년도에 상하이 코미니케를 발표하고 7년의 시간이 흘러서 1979년 12월 달에 대만이 이제 미국이 약 2주 전에 통보를 해요. 우리는 1980년 1월 1일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서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합니다. 그 다음에 대만에 남아있던 모든 군사 고문단을 철수하고 상호 방위 조약은 폐기됩니다. 했던 건데, 그런 내후 외관의 위기 중에서 1979년 12월 달에 보면 메이다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려도라고, 미려도라는 뜻인데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다음에 별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잡지가 있었는데 한국에 지금 뭐 사상계라든지 창비 그런 정황 잡지들이 있었잖아요. 보면 군사정부 시절에 그런 잡지처럼 대만의 제야 인사들이 모여서 만든 잡지가 메이다오 아름다운 섬 잡지인데 그 사건 그 잡지 발행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위를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제2의 도시자, 제1 항구 도시인 까오슝, 부산 같은 도시에서 메이다오가 집회 신청을 했는데 당시에 계엄령 하에서 집회는 허가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하니까 대만 국민당 정부는 이건 불법 집회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당시 약 104명 정도가 이제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고요. 메이다오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나중에 설명드릴 때 이 메이다오 사건의 주모자가 있고 하고 메이다오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서 시국 변호인단이 구성되는 거예요. 당시 제일 가장 쟁쟁한 10명의 변호사가 시국 변호인단이 구성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또 다른 세력이 연대해서 1986년도에 천야당 민주진보당 민진당 지금 집권당이 근데 보면 뭐냐면 대만은 당시 국민당이 유일한 합법 정당이었기 때문에 국민당만이 정당이고 나머지는 불법 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국민당 외에 제야 세력의 정치는 공식적으로 당을 만들 수가 없었고 당 밖에 사람들 당외라고 불렀거든요. 당외, 국민당 당외. 붙는데 그 당외 사람들과 예를 하고 주모자들이 힘을 합쳐서 1980년도에 첫 민주진보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당시 법상으로 이건 불법이었어요. 불법 정당인데 당시 장진고 총통이 이제 굉장히 건강 악화된 상태였는데 장진고 총통은 지로는 그랬던 거예요. 대만은 언젠가 민주화돼야 되고 우리는 중국에서 왔지만 대만은 언젠간 대만 사람들이 대만 통치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민주진보당 불법이기도 그냥 묵인한 거예요. 건드리지 않은 거죠. 뭐 알아서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86년도 했던 거고 1987년도에 대만 지구 계엄령이 해제되거든요. 1949년도에 대만 섬을 둘러싼 섬들의 계엄령이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이어서 세계 최재앙 계엄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되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게 87년 7월 달인데 결정적으로 88년 1월 달에 장경구 총통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씨 집안의 이제 2대 통치가 끝남으로써 대만이 굉장히 정치 리더십 교체되는 민주화로 나가는 거고요. 88년도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만은 총통, 부총통, 러닝메이트 제인데 당시 부총통은 리덩후이였거든. 대만 출신. 리덩후이가 대만 장진고 총통의 자녀 임기를 계승하는 총통이 됨으로써 최초의 대만 본통이 대만 출신 총통이 해서 또 하나의 대만의 민주화의 전개가 되는 거고요. 1990년도에 들백합약 학생운동 해가지고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학생운동에 보면 꽃을 상징으로 많이 쓰거든요. 기억하시겠죠? 몇 년 전에 해바라기 학생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대만 학생들, 대만 국회의사당에서 해바라기를 들고 시위했던 게 있는데, 1999년도에는 들백합, 야생 백합을 들고 학생들이 최초로 대규모로 모여가지고 시위를 했던 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였던 게 1990년도에 들백 학생으로 했던 거고, 그해 리덩의 총통이 학생들의 요구도 있고 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으니까 동원 감람 시기 임시 조관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말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반란 평정 시기 임시 범종화랑이라고 헌법의 하나의 부속 조항이었는데 헌법을 구속하는 역할을 드는 거예요. 집회 결사 자유를 구속하고 그 다음에 정당 설립도 안 되고 언론사 설립도 안 되고 그런 걸 있었는데, 이걸 헌법의 부속 조항 중에 하나인 계엄령에 관련 조항을 그 부속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대만의 본격적인 절차적 민주화를 적용되는 거고요. 1993년도 이제 국민당도 한번, 국민당에서 보면은 국민당이 상당히 대만화되면서 정체성을 잃었다. 우리는 좀 더 선명하게 친중국적이고 국민당이 원래 국민당의 정신 살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탈당해가지고 신당이라는 걸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93년 신당이 창당되는 것도 또 대만. 일단 독재조항은 언제 없어집니까? 네. 일단 독수정당제 허용 조항은. 86년도에 실질적으로는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폐지됐던 건 이제 87년 계엄령이 해지되고요. 공식적으로 시행한 게 90년도. 네. 여기 동원 감람 시기 임시조관이라고, 이게 뭐냐면 그 국공내전 시기에 만들어진 헌법의 임시조관인 거예요. 대만 헌법이 1947년도 제정돼가지고 48년도에 공포가 됐거든요. 중화민국의 1호 헌법이. 근데 헌법이 시행되자마자 당시 상황이 국민당이랑 공산당 싸움에서 공산당이 굉장히 밀리고 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당 정부 했던 게 보면은 헌법을 시행하고 헌법대로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비상시기다. 그래서 공산당의 반란을 지나던 시기에 임시조항을 만들어가지고 헌법 조항을 일부 정지시키고 일부 구속하고으로써 실질적 이제 일당 통치 체제를 강화하는 조항이 이거였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1990년대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국도 뭐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 했는데 보면 절차나 제도적인 면에서는 대만이랑 비교할 수 없어 대만 억압적이었던 거죠. 한국이 뭐 야당 당수들 테러하고 탄압하고 뭐 감옥 집어보내기도 하고 뭐 가택연금 시키기도 했지만 정당 자체를 불법으로 한 적은 없는 거잖아요. 뭐 예를 뭐 조봉환 당수 사형시킨 적도 있고 정당 자체 설립이 문제가 되고 그런 적도 없는데, 대만은 아예 국민당 외에 정당 설립 자체가 안 됐을 정도로 정치적 억압적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보면 보금이라 가지고 언론사도 설립 허가제를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도 더 이상 중앙지 3개, 뭐 지방지 3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사도 더 이상 설립을 할 수 없게. 네네네. 그래도 뭐 탐금 해가지고 또 뭐냐, 이건 대륙 방문 금지. 그다음에 대륙에 있는 친척들이, 그러니까 국민당 헤드 자기 뭐 집이고 가족들이고 친척들 다 거의 다 본토에 두고 왔잖아요. 근데 왔는데 친척과 교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친척들이랑 하면 당시 홍콩을 통해 가지고 몰래 만나거나 아니면 편지 주고받다 했는데, 그러면 정부에 걸리면 이제 간첩 행위로 걸려가지고 감옥 가야 되고. 그래서 보면 저도 대만 현대사례만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한국이랑 참 많이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정치적 억압의 강도는 한국보다 좀 더 셌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80년대 들어서 대만은 이런 민주화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뒤에 보면은, 네, 아까 지방자치 나중에 연계되는 1994년도에 대만 성주석, 대만 성의 주석과 타이베이랑 까오슝, 가장 큰 도시 2개의 시장 선거가 다시 직선제로 부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이제 발전하는 거고요. 또 결정적으로 1996년이 되어서야 총통 직선제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총통 직선 부활하게 된 국민대회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국회랑 똑같이 내셔널 어셈블리예요. 프랑스의 국회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내셔널 어셈블리가 있는데, 국민대회라는 이제 국회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총통과 부총통의 선출과 파면. 동일주체 국민회의. 예. 그러면 대통령 간접 선거를 하는 거, 예. 근데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대통령 선거만 했는데, 이제 국민대회 같은 경우 최고 헌법 기구인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총통과 부총통 선출과 파면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영토의 확정이라든지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들 중에 그중 상당수를 행사할 수 있는 게 국민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국민대회가 사실상 군한 정지 폐지되고 1996년도에 총통이 이제 직선제가 부활되는 거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야 한국은 98년도에 당시 97년도 12월 달에 당시 새정치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고 이듬해 취임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됐는데, 대만은 선거가 2000년
봄에 총통 선거를 하거든요. 2000년 3월 달에 천수희배인이 민주당 출신의 천수희배인이 총통이 됨으로써 최초로 이제 여야 간 정권 수평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한국하는 거죠. 네네네. 지금도 같은 연금선거죠. 네. 하고, 그 다음 2008년도에 이제 대만은 4년 중임제니까 민주당이 4년을 집권하고 다시 국민당의 마행주가 총통 다으면서 이런 헌팅더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만큼 전체가 안정화됐다. 그 다음에 1912년도에 보면 뭐냐면 총통과 입법원인데 국회가 입법원이잖아요. 선거를 이제 병합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보면 대만 사람들이 약간 실용적인 사고를 엿볼 수가 있는데 원래 총통과 입법원은 임기가 4년씩이긴 한데 선거 어긋나다가 어느 해에 이제 그 전에 12월 달에 입법원 선거가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총통 선거가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만 사람들이 이제 국회 논의도 하고 국민투표 붙여가지고 이럴 바에야 어차피 선거를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총통과 입법원 선거를 붙여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매년 이제 4년마다 1월 달에 총통과 입법원 선거를 하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입법원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선거를 하고 2주 후에 바로 취임을 해요. 국회가 바로 개원하고. 총통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취임을 하게 헌법 정이 있기 때문에 4개월의 텀이 있는 거죠. 그건 조금 문제 되는 거죠. 4개월 동안 예임적 상태가 지속되는 거잖아요. 현재 총통은 4개월의 임기가 남았는데 사실 뭐 이제 퇴임할 사람이 힘이 없는 거고 그렇다고 차기 총통이지만 공식적 총통이 아니니까 이제 총통 권한 행사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또 2020년도 1월 달에 이제 총통 입법원 동시 선거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고 2016년도에 다시 이제 국민당이 8년 집권하고 차이건 총통이 당선됨으로써 최초의 이제 여성 총통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만은 약 40년 정도의 가장 굵직굵직한 민주화 정치 전동 사건이라고 기억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 대만의 민주화 과정이 사회를 가장 많이 하는 게 톱다운식이냐 바텀업식이냐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한국은 약 하향식이라고 많이 평가를 해요.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가 분출되고 했던 게 예를 87년도 6월 항쟁이라든지 789 노동자 대투쟁 그런 사건들을 하는데 요즘엔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 죄송해요. 네네. 한국 하향식이고요. 네. 죄송해요. 네. 대만 하향식. 네. 탑다운식인데 최고 지도회사의 이제 의지 당시 장진거 총통이 그래서 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어쨌든 독재를 하고 있지만 경제 발전도 해야 되고 중국의 안보 위협을 견디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민주화돼야 되고 대만에 의한 대만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신념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임기 중에 이제 민주화 계획을 하나씩 이제 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87년도 자기 죽기 약 6개월 전에 대만 지구 계엄령을 해제해가지고 대만 민주화를 물꼬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86년도에 최초 야당이 설립돼서 불법 단체인데 그냥 놔둔 거예요. 무기를 해준 거예요. 그냥 어차피 내가 막는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도와줄 것도 허가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누르지도 않겠다 했던 거고, 그러면서 대만을 민주화시킨 거고, 자기 후계자로 최초의 대만 출신을 이제 부총통에 앉은 거는 당시에도 장진고 총통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총통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기 자리를 물러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갖다가 대만 출신에 앉힌 거는 장진고 총통의 그 민주화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었다. 그래서 보면 한국과 대만은 상향식과 하향식 좀 다르다.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다가. 그래서 보면 장진거 전 총통인데 88년 1월 달에 이제 세상을 떠났고요. 이분도 상당히, 이분이 젊었을 때 굉장히 공산주의자였어요, 완전. 소련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은 합작을 하고 있었고, 소문이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국민당은 소련 공산당의 지원을 굉장히 받고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국민당 간부들의 자제를 소련으로 유학을 많이 시킨 거예요. 근데 소문이 1925년도에 죽고 나서 장개석이 이제 국민당 당권 장악하고 나서 당내 좌파를 다 쳐다내고 공산당이랑 대전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련 공산당 경로를 해가지고 소련 유학하고 있던 장진거를 사실 인질로 이제 잡아놨던 거죠. 당시에도 장경국에도 자기 아버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는 성명을 맞고 자기는 중국에 돌아가지 않겠다 성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약 13년 동안 그 인질 생활을 하면서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자기 부인도 이제 벨라루시 출신 소련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잘 됐거든요. 장진거 전 총통이 어쨌든 대만의 민주화의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경국 총통에 대한 평가 상당히 좋아요. 대만의 보수 진보할 거 없이. 물론 뭐, 네? 장경국을 현재 운전시키는데 네네. 아들이, 그러니까 장신고에게 양자로 입적한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장위국이라고, 장웨이고라고. 그 사람은 재밌는 게, 그 사람, 실제로 있는 얘기인데, 장개석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빨갱이고, 공산주의자, 장경국이고, 하나는 파시스트였다. 그 양자로 입적했들은 나치 독일에서 유학했거든요. 기갑장교였어요. 그래서 하나는 빨갱이고, 하나는 파시스트였다. 실제로 뭐 그러는데. 근데 자기 동생도 권력 욕심이 있었지만 자기 형의 의지가 확고하니까 그 자기 동생도 사성장군으로 했고 한국 치면 NSC 사무총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군부랑 외교 안보부의 실력자였는데 자기 형의 의지가 확고하니까 한번 물러섰던 거고 아들이 있었는데 친아들 둘 있고 친딸이 있었어요. 근데 다 친아들 셋이 있고, 그 본부인에서 아들 셋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 셋이 다 요소를 했어요.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났고, 딸만 한 사람 지금 미국에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제 비서와 사이에 사생아가 이제 2명 있고, 나중에 아들 인정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만의 유명 법학자라서 이제 유명 사립대학 총장을 했는데, 거기서 세상을 먼저 떠났고요. 그 다음에 그 둘째, 사생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외교관 생활을 거쳐서 정치를 했죠. 하고 그다음에 첫째 장소원이 지금 이제 대만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입법위원인데 글쎄요. 그래서 네네네. 입법위원인데 근데 장진고 총통은 장씨 집안의 통치는 나대에서 끝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건데 여기에 약간 좀 반대 있던 사람이 이제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양아들이 장위고한테 권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장씨 집안 더 줄 수도 있는데 왜 이러냐 했는데 장진종 같은 경우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냥 자기까지 한 건 좀 필요악이었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민주화 진행시키고 장씨 집안 통치를 끝냈습니다. 그래도 10년 했네요. 78년. 예, 공식적으로는 했고요. 근데 행정원장 시절부터 이미 실권자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보면 1987년 7월 1일 대만지구 계엄령이 해제되는데 총통부 공고해가지고 이거 공식문서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계엄령을 해제한다는 거고요. 아까 말한 1979년도 미려도 사건이라고 대만 최대의 시국 사건이 있는데 당시 주모자들이 재판받는 거고. 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분이 그게 아니라 네. 자유로 근데 사형에서 뭐 15년씩 다 중형이 구형됐지만 집행은 안 했던 거죠. 네네. 이분이 나중에 대만 부총통이 되고요. 여수련이라고. 이분도 서민들하고 대만 유명한 야당 당수고요. 이분이 지금 총통부 비서장, 한국 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까오종 시장 오래 했던 분인데 이분들이 나중에 대만 정계의 핵심 인물. 대만 야당의 이게 그 재판 선고하는 장면인데 웃고 있죠. 뭐 사형 때릴 테면 때리더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사건에 의해서 이제 병호인단이 구성됐는데 이분이 천수이벤이 나중에 총통인데 천수이벤이고 이분 수전창이라고 대만 행정원장을 했고 이거 셰창팅이라고 지금 일본 데려다가 이제 행정원 총리까지 했는데 이 병호인단들도 나중에 대만 야당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한국이랑도 뭐 굉장히 비슷하죠 뭐. 한국인도 보면 시국 사건이면 시국 변호사들 구성돼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1986년도에 최초의 야당 민주진보당이 창당될 때 했던 기념사진이고요. 그래 보면 대만 같은 계엄령 하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국회가 있긴 하는데 국회가 선거를 하진 않았어요. 왜? 이거는 지금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선거를 해가지고 교체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대만에 국민대회가 있고요. 국회 아까 말한 최고 헌법기구의 입법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국민대회가 심각했는데 보면은 그래서 국민대회 국회의원들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선거가 없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국회의원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그 의장에서 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만년 국회, 영원한 국회 내지는 노인 국회라는 이제 그런 그냥 비아냥 그림 했었는데 그 중에 이거 실제 사진인데 너무 연로한 국회 이제 국민대회 국회의원이 이제 의사장에 졸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뭐 1990년도에 아까 야생 백합 학생 운동을 인도했는데 대만
타이베이는 중정기념당, 그 당시 기념당 광장을 이제 점거하고 이제 시위를 벌였는데 학생들이 했던 건데 그 중에 하나 했던 주제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동이죠, 동. 동호는 그 동호대학이라고요. 대만 유명 사립대학. 네. 기독교계에서. 네. 머리 묶는 스타일을 한국에서 그거요? 네, 그 국제 해산이잖아요. 국민대회 해산, 아까 했던 그런 노인국기를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네. 그래서 보면 이 장진구 총통이 1988년도에 자녀 임기를 개성하고 다시 간접 선거로 1990년도에 다시 총통에 이동이 되고요. 그다음 당시에는 간선제고 총통이 6년제였는데 6년의 임기를 더 하고 나서 1996년도에 처음으로 대만 최초로 직선 총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원 감남식 임시조항이라는 것을 이제 해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신문사에 있던 걸 제가 뭐 인터넷 찾아가지고 했던 건데, 헌법의 부속조항이 있는 건데, 1990년도에 이걸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동원 강남식 임시조관 선포 종지. 한국 지금 정지 스탑이지. 폐지랑 조금 의미가 다른 게 뭐냐면, 조항은 그대로 두는, 폐지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종지의 의미는 조항은 그대로 두는데, 그 권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걸 종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지라는 거고, 당시에 90년도에 이제 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준공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렇죠. 네, 지금은 잘 안 쓰지만. 그러다 2000년도에 86년 창단된 민주당의 출신으로서 총통이 천수입에 당선돼서 8년을 하게 됐고요. 2008년도에 마인주 전 총통이 다시 국민당에 집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차잉원 총통인데, 원래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재선이 힘들 걸로 예측했는데 홍콩 변수가 생긴 거예요. 홍콩을 중국에 들쑤시니까 대만의 민심이 자극돼가지고 우리도 뭉치지 않으면 홍콩 꼴난다. 그래서 대만 독립을 지지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정부와 정치를 조금 더 했을 텐데, 대만의 헌정 분립 체제는 한국은 상권 분립제인데 대만은 오권 분립제예요. 그래서 뭐 쉽게 보시면 행정사법 입법인데 고시 감찰 이 두 개가 더 붙어있는 행정. 감찰 밑에가 뭐가 붙어있는 게 이게. 네네네. 아니 이거 네. 원래 그 광명민 교수가 우리도 이제 감찰부 사고 만들자 그러면 네네네. 이제 뭐 검찰 그다음에 네네네. 검경이 검경이 같은 네네네. 감독기관을 싸그리 다시 끊었자 그랬거든. 네네. 근데 지금 감찰은 안에 검찰이 아니야.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감찰은 감찰은 감사원인데 좀 더 이제 했던 거고요. 아니 공직 감사를 하는 거고 일반 어떤 인간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건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 산하 법무부 산하에 있고요. 감사원인데 이제 조금 더 수준 높고 총리급인 거죠. 네네네. 고시는 이제 공무원 선발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이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제라 이제 고시 제도가 있었고, 가장 심각한 공무원 부패였잖아요. 중국 역대 왕조가 원인 중에 하나가 몇 개 중에 하나가 외적의 침입이고 농민 반란, 판관 및 그다음 공무원 부패 몇 가지 있는데, 하나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공무원의 부패였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소문 해결에 서양식 상권 분립제에 대해서 고시 감찰이 된 오권 분립제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국민대회라는 게 최고 헌법기구가 지금도 형식상 헌법 조문에는 존재를 해요. 근데 헌법을 수정하면서 고난을 사실상 폐지시키는 건데, 국민대회가 있고 총통이 있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국가안전국이라고 CIA 같은 게 있는데, 재밌는 건 한국은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직속기구죠. 감사원, 국가정보원이 있는데, 여기 국가안전회의 산하에 국가안전국을 두고 있어요. 행정, 입법, 사법, 고시원이고요. 중앙한국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도 5대 독립기구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행정원 산하에 독립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는데, 대만 사법원 산하에 헌법법정을 둔 헌법재판소 기능을 하고, 고시원의 고시선발부라고 장관부 공무원이 있고요. 심계부 이게 뭐냐면 감사원. 국가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심사하고. 원장들은 어떻게 선임되거나 임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원 같은 경우 국회니까요. 입법은 다수당에서 호선하는 거죠. 나머지는 대통령 총통이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랑 이제 비슷한데, 이제 입법원 같은 경우는 독립기구니까 자기들이 자체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국민대회는 사실상
없어졌어요. 헌법 조문이 있는 거고. 그래서 스노우는 오권 분립제를 이제 했는데 중국 전통의 과거제와 북일 옹부전만 제도를 혼합한 게 중화민국 헌전체를 했다는 게 스노우의 이상. 되게 순해서 이게. 네네네. 그 중국에도 보면 어사대 해가지고 보면 중국 왕조시대 감찰 기능하는 부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북유럽에 발달 옹부전만 제도를 해가지고 삼민주의가 중국에 있는 민족, 민권, 민생의 상권주의, 삼민주의를 국가 인형으로 채택을 합니다. 민주가 없는 거지. 근데 민주를 여기 민권과 민생으로 나눈 게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근데 민생과는 상당히 사회주의거든요. 평균 집권론 해가지고 토지 이익 환수제를 주장했던 거고요. 민권 같은 경우는 서양식 민주주의를 약간 동양식 해석하게 민주주의. 그래서 이거 순원식적 그런 도식인 거예요. 민생주의 안에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를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집단주의를 포괄하는 걸 하나의 민생주의라는 개념이죠. 이거 국부기념관이라고요. 국부 나라의 아버지의 수노의 기념관 타이피에 있는 여기 수노의 좌상이고요. 헌법 같은 경우는 대만 헌법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헌법 원문 손으로 써놓은 걸 했던 건데 전원 한국도 뭐 있잖아요. 우리는 유관 역사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서문 본문 수원 조항이 있어가지고 대만 총 7번 개정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과 대만의 다른 점은 한국은 전면 개정을 해가지고 헌법 엎어버리니까 헌법이 하나잖아요. 지금 10호 헌법인데 9살 개정해서 10호 헌법인데 대만은 미국식이라서 본문은 그대로 두고 수원 수정 정보 고치고 돋보이는 걸 조항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저 대만 헌법을 뭐 자세는 못 보고 좀 공부를 해봤는데 머리가 되게 아파. 이건 본문 봐야 돼, 이거는 몇 차 수정 봐야 돼, 이거 그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1947년 12월 5일 날 시행됐거든요.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그래서 대만의 12월 25일은 공식적으로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행헌 기념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1947년도에 행헌, 헌법을 시행한 기념일, 행헌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대만 현 차잉원 총통이고요. 4년 중임제고 거의 똑같은 한국의 총통의 헌법에 했는 게 뭐 제국 외교관, 공통수권자 그렇잖아요. 잘해. 원래 인기가 거의 바닥이어서 최초로 대만 역대 총통 중에 이제 직선제 도입하고 나서 재선에 실패한 총통이 없었는데 최초로 기록될 뻔했는데 지금 홍콩 사태가 터지니까 그냥 어부지리로 재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부잣집 망대딸이었고요. LS 한국이라고요. 까오종 시장이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총통부. 그래서 아까 했던지 보면 거의 쌍둥이 같은 건물이에요. 약간 뭐 외관만 외장 마감만 다 일자형 건축이거든요. 규모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감재가 선택이 좀 다르고 약간 달라 보이는 거지. 그 대만 총통부 거기 가면은 한국 조선 총독부랑 건물을 비교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옆 면적이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쌍둥이 같은 건물. 그래서 보면 네네네. 네. 당시에 했던 거고요. 네. 이건 총통부에서 총통이 심하거나 하는 가장 대례당 큰 대자의 예의예자 대례당이라고요. 국가의 총통 취임식 등 공식 행사가 열리는 홀이고요. 여기 손모이제. 네. 네. 그래서 역대 대만 총통들은 대만에 오고 나서부터인 거고요. 장제스, 옌자간 이런 식으로 차이고 네. 하고 내년 2020년 1월 달에 총통 및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국민당 소속이었고요. 천수빈과 차잉원은 민진당, 국민당.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까지 뭐 학교로 따지면 여기까지 국립 다 대만대학 동문이에요. 리덩의, 천수빈, 마잉주, 차잉원 다 국립대만, 한국 서울대학 동문이고요. 그다음에 천수빈과 마잉주는 대만대 법대 동기 동창이고요. 차잉원은 4년 후배. 여기 다 대만대 법대고 리덩의 같은 경우 원래 일본 교토 제국대학을 갔는데
일본이 패망, 너무 잘하시네.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이제 다시 대만으로 와가지고, 대만 대학에서 농업경제학을 하고요. 미국 코넬 대학에서 농업경제학 박사를 받았죠. 인자관이 우리말로 엄가금. 네네. 일본은 이놈의 행정가였는데 굉장히 이제 무색무취하고 소탈하고 검소하고. 네. 그랬기 때문에 장제스가 이제 자기의 약간 다리 역할을 할 만한 후계자로 했던 거죠. 당장 자기 아들한테 권력을 바로 물려주긴 약간 좀 위험하니까 다리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다리 역할을 할 사람이 너무 야심만만하면 곤란하잖아요. 자기 권력을 펼칠 수 있으니까. 옌자간 했던 거고. 옌자간 같은 경우 조용히 지내다가 자녀 임기만 마치고 바로 장진구에게 물려줬던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원, 이제 오권 분립의 첫 번째, 한국은 이제 국회가 그래도 가장 국민 대표의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의전서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 다음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대만은 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 그렇게 나거든요. 행정원이 첫 번째입니다. 행정부고요. 국가 최고 행정기관인데 각종 대만 행정기관 한국은 부처청위원회 그렇잖아요. 그냥 장관급 부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처청이 있고 그다음 부밑에 청이 있고 근데 대만은 부처위원회 그다음에 한국과 좀 다른 건 한국은행은 특수법인 형태로 있고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은 아니잖아요. 특수법인 형태로 있는데 대만은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은행이라고 발권하는 중앙은행이 있고요. 하나도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원이라고 최고박물원도 중앙부처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국립고궁박물원을 대만이 중요시한다는 뜻인데 있고요. 그래서 이건 행정원 청사인데 이건 일제시대 때 했던 타이베이 시청 청사를 그냥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원회의라고요. 내각회의인데 한국과 다른 점 한국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를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행정수반으로서. 근데 대만은 반총통제 해가지고 대통령 국가원수이지만 행정수반은 행정원장인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행정원회의, 내각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거는 행정원장이지 대통령은 주재를 하지 못해요. 총통은 주재를 하지 못해요. 상관이요? 네? 상관은 하지는 않고요. 대신 총통이 가진 권한을 가장 핵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거든요. 그건 총통이 이제 의장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건데 그걸 통해 가지고 총통을 지배하는 거지. 총통이 행정원 내각회의를 직접적으로 주재를 하지 못합니다. 가운데 앉아있는 것은 행정원장이고 내각 강요들인 거고요. 네. 그래서 한국이랑 조금 그래서 총통이거나 대통령과도 작업을 네, 헌법상 권한은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대만 반총통제라 그러는데요. 그 내각 책임제랑 이제 대통령제의 중간 형태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쌍수장제라고 하죠. 머리가 두 개라고 이게 보면 이게 듀얼 코어 시스템이잖아요. 머리가 두 개라는 뜻인데 쌍수가 머리가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총통과 행정원장은 총통은 국가원수이고 행정원장은 행정수반으로서 권력을 양분하는데 양안 관계랑 국방외교관 국가안보에서는 총통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정원장 국회에서 없습니까? 행정원장 아니요, 대통령. 총통이 지명을 해. 네네. 근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네. 우리 식으로 따지면 과언이 굉장히 책임도 종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대만이 내각제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원장은 관리적으로 두 번의 사임을 해야 돼요. 언제냐면 총통이 새로 취임을 하면 관리적으로 사임을 해가지고 총통이 재선되더라도 사임을 해가지고 총통이 재심을 물어내고요. 두 번째는 입법원,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행정원장과 내각 강요들을 총사직을 해가지고 내각 강요들에게 이제 책임을 이제 묻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헌법상 권한은 한 번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는 이제 헌법상으로는 총통이 취임했을 때 사직하는 거는 이제 헌법에 규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헌법 운용상으로 하는 거는 내각제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도 책임을 소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원, 국회가 새로 구성됐을 때 행정원장과 내각 강요들 한 번 더 사직을 청원해가지고 국회에 신임을 제시를 받는 절차를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총통이 행정원장 해임한다든지 할 때 해임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각이 국회가 입법원이 내각과 행정원장 불신임을 했을 때도 사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한국과 좀 다른 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프랑스식 총통제랑 좀 비슷한 면이 있고요. 대법원에 대한 회의는 네. 거의 없다가 최근에 생긴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네. 입법원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90년대 들어서 입법원이 선거가 됐던 거고요. 네. 90년대 민주화되면서 이제 그렇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의무성 이제 청원이라 했던 게 그거는 총통이 새로 취임하면 의무성인 거고요. 의례적이다 하잖아요. 그거는 관례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입법원이 구성되면 다시 됩니다. 총통의 권한을 강력한 건 이제 NSC를 통제할 수 있고 외교 안보방면은 총통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랑도 비슷하죠. 프랑스 뭐 레치는 총리가 맞지만 외교부방 프랑스 대통령이 가지고서 프랑스 대통령이 총리에 대해서 우위를 선다는데 대만도 보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문제가 뭐냐면 행정권장과 총통이 좀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는 일이 많은 거예요. 고유 사무를 두고서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안 관계도 보면은 내각의 이제 대륙위원회라고 통일국 같은 부서가 있고 그거는 행정원장이 관한 내각 사무인데 총통이 양안이나 그런 헌법에 명시된 내 권한이니까 네 말 들어 그런 식으로 가니까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뭐 총통 행정원장의 정파가 다르다, 같은 정당 소속의 정파가 다르다든지 항상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유일한 국회 다음은 입법원인데 국회에는 단원제고 113명의 정원이고요. 저걸 보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여자 고등학교 건물을 입법원 본관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근데도 그냥 뭐, 이거는 이제 사무처 건물이고, 옆에 의사당은 따로 있긴 한데, 어쨌든 본관 건물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만도 항상 보면 좀 몸싸움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세계 대표적인 난장판 국회 한국과 더불어 많은 국회인데, 항상 그런 점이 있던 거고요. 아까 말한 그 노인 국회 이제 예전에는 계엄령 하에서는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 장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대만에 보면 국회 제도가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원래 3원제였거든요. 대만의 국회 성격은 3원제였어요. 국회라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기구로서 세 개가 있었는데 헌법에 개정됨으로써 이제 하나로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보면은 입법원, 감찰원도 보면은 이게 보면 감찰위원들을 어떻게 뽑았냐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뽑았던 거예요.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고 그 의원들이 감찰원에 구성을 하니까 감찰원은 국민들의 간접 선거로 구성된 이제 국회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감찰원까지 국회였던 거고 감찰원도 보면 굉장히 정파성을 띨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은 최고 헌법인 국민대회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가지 국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권한별로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통 선거 헌법 개정 최고국은 국민대회 거고 이상적인 거는 이제 입법원 거였고 인사 탄핵 수정안 원래 한국 국회가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권한을 감찰원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감찰원은 준사법기관으로 이제 위원을 이제 총통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감찰원은 정치적으로 중립화를 좀 시키고 감찰원은 국회 범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대회만 남아 있다가 여섯 번째 헌법 개정에 보면은 국민대회를 없애야 되는데 바로 없애버리면 헌법에 위헌 소지가 생기니까 하나의 태스크포스 임무형 국민대회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른 말 하지 말고 이것만 해 해가지고 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니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헌법 개정, 영토병, 총통 탄핵 이것만 해가지고 수행을 하고 니들은 다음엔 폐지를 합니다. 해가지고 여섯 번째 헌법 개정에서 이렇게 됐던 거고요. 7차 헌법 개정에서 이제 임무형 국민대회가 헌법 개정, 영토병, 총통 탄핵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총통 탄핵도 보면 한국은 국회가 의결하고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 대만 같은 경우 마지막에는 국민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영토 변경이라든지. 일종의 주민 소환제 같은 거죠. 하고 영토 변경이라든지 그런 거는 보면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잖아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국민 투표에 붙이게 됨으로써 국민대회가 아예 사라지고 대만은 입법원이 하나만 남으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대만에 이거는요? 이거는 그거 법률에 대한 수정입니다. 예산 수정 아니에요. 네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보면 국회가 이제 보면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의 단원제가 되고 한국 국회에 거의 유사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국회는 3원제에서 양원제였다가 단원제였던 거죠. 양원제라고 해도 상원, 하원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이제 임무가 다른 양원제였다가
한국 단원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 9차 개정에는 대만 지금까지 총 7차에 들어가서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고 사법원이라고 사법기구에 있는데 그 밑에 사법원 대법관 헌법법정을 구성해가지고 헌법재판 업무를 맡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헌법재판소랑 사법원이 이제 합쳐져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2005년도 제7차 헌법 개정이 가장 좋은 건데 국민들에게 사실상 폐지라고 했잖아요. 아까 종지라고 했잖아요. 명무상 남아있지만 권한이 정지시켜서 사실상 폐지했던 거고요. 그 중에 했던 게 입법위와 국회의원을 반으로 줄였어요. 원래 227명이었는데 113명으로 딱 절반으로 줄여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국회를 선거로 다시 뽑기 시작했는데 대략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비해서 했던 거고. 네. 그래서 네. 근데 입법위원은 그래서 제 2005년 제7차 가장 최근의 헌법 개정인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헌법 개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예, 대만 국회 제 3원제, 양원제, 단원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근데 2,300만 원 정도 절반 조금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입법위원을 그래서 반을 줄였는데 이게 부작용으로 심각한 게 입법 질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운영하는데 국회의원의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입법의 질이 저하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고. 국회의원은 평가가 쉽지는 않죠. 네네네네. 대화 언론에서는 저렇게 네네네네네. 네. 그다음에 가장 선거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선거가 커지니까. 네.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정치 신인한테 진입장벽이 상대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좀 정치하려고 돈이 많이 드는데 선거가 커지고 선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국회 대정부 견제력이 좀 약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대만 위원회제잖아요. 국 상임위원회가 있고 뭐 기술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이른바 쪽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정부 상대적으로 작은 국회가 거대한 행정부를 견제하기 힘드는데 수마저 절반 줄어들어 버리니까 더 상대도 떨어집니다. 늘리자는 얘기 안 나옵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늘리자는 얘기는 안 나오죠. 네. 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대만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가 미국식이거든. 4년 중임제도 있지만 뭐냐면 미국식 선거제도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 연중 그냥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월급 많이 네. 연봉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요. 네. 1억 몇 천만 원 세비가. 그러면 구매력을 감안하면 엄청난. 네, 엄청난 돈이죠. 네. 일본은 2억 4천 2천만 원. 네. 900. 그 안에 보좌관이나 적지. 일본은 보조가 거의 정형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안에 이제 뭐시 포함되는. 그래서 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만 같은 게 저도 좀 미스터리한 게 정치인들 어떻게 이 비용을 감당할까 싶거든요. 아니 미국식의 연중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정치 활동, 홍보 활동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 정치 광고도 허용이 되거든요. 뭐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비용을 지불해서 상업 광고 시간을 사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비용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런 거고. 그래서 대만 가면 이런 바 금수저 집안 출신 아니면 사실 정치하기가 한국 훨씬 더 힘들죠. 진입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고 비용 자체가 많이 드니까 집에 기본도 재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선거를 이제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사법원은 최고 사법기구인데 이거 보면 이 건물이 옛날 지금도 있는 그 서울시립미술관이랑 되게 비슷해요. 서울시립이 원래 재판소 건물이잖아요. 네. 스타일이 비슷한데 원래 최고 재판소 건물이었고요. 일본인들. 그래서 헌법 재판을 하고 사법원장, 부원장이 15일 대법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당시 이제 원장과 이제 대법관들이 사진 찍은 거고요. 그리고 한국과 대만, 한국도 대립법 국가인데 대만은 좀 더 철저한 대립법 국가를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립법과 영미법을 구분한 기준 중에 하나가 행정소송을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잖아요. 행정소송을 일반 재판부에 다루는 게 영미법 국가인 거, 일반 법원에 다루는 게 영미법이고요. 행정재판은 별도의 행정법원에 다루는 게 대립법 국가인데, 특히 독일식인데, 대만 좀 더 철저하게 대립법 국가에 채택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행정법원이 서울 행정법원인데, 그 지방법원 역할을 하는 1심 법원이잖아요. 그 위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은 일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대만은 행정법에서도
최고 행정법원, 고등 행정법원, 지방 행정법 3심제를 실제 분리해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좀 더 한국보다는 대립법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법원 하나에 하나가 있는 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사법원 하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재판 업무, 사법행정 업무, 헌법재판 업무, 플러스 공무원 징계 업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원, 이제 행정부 산하에 이제 법무부, 지금 조국 법무부 간에 법무부 산하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정원 밑에 법무부가 있고 법무부장 장관이 있고요. 사법관 훈련소라고 사법연수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염정서라고 새로 생겼는데 한국은 부패방지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게 있고 검찰서, 한국은 검찰이죠. 검찰도 한국이랑 똑같이 최고법원 검찰서, 고등법원 검찰서, 지방법원 검찰서 그렇거든요. 한국도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그렇게 돼 있듯이 똑같고요. 조사국이라고 이제 FBI 비슷한 이제 연방수사국, FBI 비슷한 이제 특수경찰이 있고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었습니다. 네네네네. 네네네. 네, 염정서가 있는데요. 근데 홍콩이랑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된 쓰신 글들을 네네. 해주시면 네네네. 공지도 네네네네. URL만 주시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 이제 사법원은 이제 별도의 기구인데 법무 행정원 산하의 법무 행정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걸 도입하게 된 지 말이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고시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가 최고 고시 시험을 뽑는 기구고 전문직. 그다음에 여기도 공인회계사라든지 그 전문직 시험도 이제 국가 공무원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주관하는 거죠. 국가적 중요한 했던 거고요. 그래서 보면 청래의 이제 과거 제도의 전통을 이제 네. 보면 저도 재밌게 읽은 책 중에 중국의 시험 지역 과거라는 책이 있는데 청나라 말때 되면 과거가 거의 크고 작은 과목이니까 40개가 되더라고요. 거의 시험 지옥이라고. 그래서 전통적인 과거 시험을 급제해가지고 관리가 된 사람 중에 그렇게 유능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되기 전에 너무 기력과 시간을 너무 소진해가지고. 그를 말릴 정도로 이제 그 청대 과거 제도를 개선했던 거고요. 감찰원도 일제시대 때 이제 업무를 쓰고 있는데 국가 최고 감찰기고 공무원 비감찰, 정책감사, 탄핵, 정부 예산 결산하는 거고요. 신계부가 있는 거고. 한국도 보면 감사원을 국회 선언에 입건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거고 중국의 정통 감찰계 옹부지만 제도를 결합한 겁니다. 포청천, 네. 근데 포청천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감찰은 아니고 개봉부 판관이었거든요. 개봉부 카이펑인데 북송 수도였어요. 근데 거기 시장이었던 거죠. 한성부 판유. 네? 원래 포증이었는데 원래 얼굴 시꺼멓고 여기 초승달처럼 있는데 그게 명리를 밝힌다 그런 거고요. 고증에 의하면 얼굴이 검고 여기에 초승달 같은 점 같은 게 이마에 있었다고 하고 원래 공식 지책은 이제 서울시장이었던 거죠. 지금 그 당시 이제 시장이 사법권도 행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감찰원의 연원은 전국 전통과 이런 거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또 중국 대만 정치할 때 이거 혹시 기억나요? 윈도우 XP 배경화면에서 이렇게 남천 푸른하니까 녹색 돼지잖아요. 대만 정당 시험할 때 푸른색과 녹색을 대입을 해요. 범남, 범녹. 파란색 계통, 녹색 계통인데 크게 그룹이 있는데 파란색 계통은 이제 국민당이랑 기본적으로 중국의 뿌리를 들고 중국의 통일을 지지한 정당을 범남 계통, 파란색 계통이니까 범녹 계통을 이제 녹색 민진당 지금 집권당부터 해가지고 대만 독립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만 정치 해가지고 파란 남천, 파란색 하늘과 녹색 돼지. 동영상인가 지금 제가 한번 봤어요. 중국에 있어요. 네네네. 아 여기요? 네네네. 네. 중국이고요. 지금 중국 본토예요. 네네네. 이걸 좀 MS 이걸 좀 네? 아 글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예쁘게. 아니. 그래서 남천 녹지라고 해가지고 푸른 하늘과 녹색 대지를 하는 대만 정치 지역을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외성이 있는 본토 출신인 거고 본토의 대만 출신이 대립하는 구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 지금 많은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했었잖아요. 국민당이 파란색 계열 가장 중정당이고 지금 제1야당 민주당인 거고요. 이런 정당들이 주로 녹색 계열과 파란색 계열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남천 녹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만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 선거 파란색은 국민당, 이준정당, 녹색은 이제 민주당이고 회색은 무소속인 건데요.
한국은 동서로 쭉 갈라지잖아요. 전통적으로 대만은 남북한 구도였어요. 북쪽은 전통적으로 국민당이 우세하고 남쪽은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다. 파란 녹색이 우세하다. 그래서 남천 녹지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선거 구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변천 해가지고 하늘이 바뀌었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선거 때마다 남천 녹지가 변했냐 안 변했냐 이런 표현이 막 나와요. 선거 전후 이게 가장 최근에 작년에 지방선거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 압승했다고 해서 국민당이 다시 파란색 정당이 압승을 하는 구도로 가는 거죠. 한국은 빨간색, 파란색, 옛날 빨간색, 해운장이 빨간색 때, 뭐 동쪽은 빨간색, 서쪽은 약간 민주당이 좀 파란색, 그래서 동서는 이제만 남북으로 이렇게. 우리는 뭐 지역주의, 우리는 뭐 지역주의 문제는 네네네네. 제주도 마찬가지. 예, 지역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만의 마지막 지방자치라는데 1950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했거든요. 1949년도 12월 달 국민은 공식 쫓겨 왔는데 6개월 만에 지방자치를 실시했어요. 약 6개월 만에. 그래서 뭐 4월 달에 지방자치 요강이라는 기본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행정권을 드렸던 거고요. 대만의 지방자치는 타협의 산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중앙정치는 일당 독재, 국민당 일당 독자에서 중국 본토 출신 엘리트들이 다 독재를 하는 구도인데 이걸 너무 누르면 폭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방의 유력자들한테 지방 정치 자치에 참여를 이제 기회를 줌으로써 이제 엘리트들 간의 타협을 보는 거고요. 지방 약간 뭐 토호하면 약간 조금 뭐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긴 토호가 지방 유력자 세력들이 항상 존재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방 자치에 참여를 함으로써 대만은 국민당의 중앙 권력과 그 토호들 지방 자치가 이제 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는 배경으로는 한 10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는데요. 소수구의 외성인, 그러니까 국민당이랑 같이 건너왔던 군인 가족 다 합쳐서 약 180만, 190만 정도 보거든요. 근데 실제 그 당시에도 대만에 살고 있는 원래 대만의 본주민들은 1000만이 넘었으니까 많이 잡아 20% 정도예요. 소수가 다수를 통치해야 되고 국민당 대만의 기반이 없잖아요. 그런 딜레마가 했던 거고. 아까 말한 1947년도에 이제 본성이 외성이 부딪혔던 게 228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폭발했던 게 있기 때문에 국민당도 한번 되었던 거예요. 아, 더 이상 누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던 거고 그 다음에 지방 유력자의 정치 참여를 보호함으로써 억압적인 체제로 발생한 압력을 좀 완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파이프라인이 구축되는 거예요. 국민당은 원래 중국에 있고 대만에 기반이 없는데 지방 유력자들을 정치에 참여시킴으로써 이제 하나의 교환 관계가 성립함으로써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 후견인 지방자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형식적으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완전한 게 아니라 중앙 권력이 후견을 해주는 지방자치다. 후견인 지방자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파이프라인이 구축되는 거고 또 민심 안정도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예를 들어 시장 군수를 중앙에서 모르는 사람이 임명해가지고 앉혀가지고 다스리 한 것보다는 자기 동네 어른들을 임명한 게 오히려 낫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다음에 제한된 선거를 실시하면서 이제 우리는 자유우방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독재를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선전하는 대회를 속고 있다는 거고요. 1949년도에 대만도 토지 개혁을 했어요. 유상물수, 유상분배식 한국과 같은 형식으로 토지 개혁을 했는데 토지 개혁을 했으니까 다수의 이제 농민들 지지를 이제 획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는 걸로 지방선거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던 거 보면 저희도 대만 정치 시간에 스님이 직접 해주신 건데 선거가 너무 안전했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일당 독재 정당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국민당이 엘리트 그다음에 돈 모든 걸 다 독점하고 있는 상황, 독점까지 거의 과점 정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는 없으니까 선거해도 국민당에서는 나쁠 게 없다. 굉장히 안전했다는 거고 지방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인재들을 이제 발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미국이 압력을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이런 독재 계속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민주화를 해라 했는데 미국에 대한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 우리가 중앙 정신 독재를 하지만 그래서 제한적인 민주주의는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대만이 굉장히 이런 식의 지방 자치를 하게 된 배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주나 국민은 다 미국하고 친해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민주화 이후에 이제 아까 말한 그건 예전에 했지만 이제 후견인 지방자치, 형식적인 지방자치였는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있는데
1998년도에 성년자치법이라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법이 처음으로 제정돼요. 그 전에는 밑에 법령 정도보다는 구속력이 낮은 이제 형태였는데 성년자치법이 실시됨으로써 본격적인 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94년도에 대만성 성장이랑 타이베이랑 까오숑 양대 대도시의 시장을 직접 선거를 함으로써 한 번 더 진일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98년도에 대만성의 자치 제도가 폐지가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만성에 있고 푸젠성, 복건성 두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만의 96%를 차지하는 대만성인 거예요. 중화민국의 96% 대만성인데 근데 대만 총통이 있는데 대만 성장을 직산 또 왜 있어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처음 배웠는데 한국서도 비슷한 게 옐친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대만에 보면 당시에 대만 성장이 이제 직선제 성장으로 당선됐는데 송추유라고 지금도 송초유라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거예요. 별명 소총통이라는 별명 붙을 정도로 했던 건데 문제는 당시 이정희 총통은 1996년도에 첫 총통 직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이동훈이 그전에는 간접 선거된 총통인 거고 근데 간접 선거 총통인데 대만의 96%를 차지하는 사실상 대만 성의 성장은 직접 선거로 된 그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간접 선거로 된 총통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콤플렉스 느낄 수밖에 없는 구도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랑 대만 성장이 인기를 굉장히 얻음으로써 사사건국 중앙정부에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정책 결정했던 게 대만 성장 직선제는 안 되고 자치제도 폐지해야 된다. 왜 우리가 사실상 대만 성이랑 우리랑 일이 거의 겹치는데 왜 대만 성을 따로 주고 방대한 공무원을 두고 성장 직선제를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1998년도에 4년 만에 대만 성 자치제를 폐지를 해봐가지고 대만 성장을 직선을 한번 뺐고 그 다음부터는 선거를 하지 않고요. 성주석이라고 임명직으로 전환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옐친 이펙트, 옐친 효과라고 하는데 보면 그 뭐라면은 그 소련 말기에 옐친이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이고 소련 대통령은 고르바초프가 있었잖아요. 근데 고르바초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간선으로 됐고 연방 대통령이고 간선 대통령인데 연방 전체의 대통령 상징성은 있지만 정치적인 정당성도 취약했던 거고요. 근데 소련 연방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건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공화국잖아요. 러시아 공화국의 직선 대통령 옐친이 이제 사사건건 고르바초프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무시하세요. 사사건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옐친이 고르바초프한테 대항하며로써 이제 갈등을 느낀 것 같다가 옐친의 이름을 따가지고 옐친 효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대만 성장이랑 리덩의 총통이 이제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 정부가 대만 성자치제를 폐지하고 성장 지선제도 폐지해서 대만 성은 형식상 이제 대만 성은 남아있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이제 지위는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지방제도법을 실시해 조금 더 지방자치법 다루어졌고요. 2010년도에 지방자치제도 좀 변화가 있는데 광역지방자치제에 대대적인 통폐합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막 타이베이가 있고 타이베이시가 있고 타이베이현이 있었는데 타이베이현은 신타이페이시라는 도시로 다 독립시키고요. 까오슝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까오슝시가 있어요. 시가지 지역이 현이라고 외곽 지역이 있는데 까오슝시가 있고 까오슝현이 있으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통합 까오슝시를 만들고 타이슝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5대 지카지 체제로 이제 성립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도 시사점이 뭐예요? 한국에 그때 아마 김문수 경기시사 때 대수도론 그게 했었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 합쳐가지고 대도시 경쟁해야 된다. 이거 광역시 개념에 안에 들어있어요. 네네네. 안에 네네. 군도 들어있고 네네. 자갈시도 들어있고. 네, 근데 대만도 그때 고려를 했던 게 수도 타이베이시가 있고 그러니까 타이베이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타오비엔 현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국제공항이 있는데 그거 세 개랑 지룽이라고 인천 같은 이제 제2 항구 도시가 있는데 세 개, 네 개 정도는 어차피 생활공구가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그냥 광역 도시를 통합하는 게 도시 경쟁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통합이 논의가 됐었는데 반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또 옐친 효과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타이베이시랑 하면 대만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이제 그 시장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불균형도 심하고 그 시장이 이제 너무 세지니까 사사건국 중앙정부로 부딪힐 텐데 그건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통합은 하지 않고 따로따로 직할시로 이제 성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직선제를 규제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렇게 대만의 전체적인 구역이 있고요. 두 개의 성이 있죠. 대만성, 푸젠성이 있고요. 근데 아까 했던 제가 푸젠에 속한 거니까 마주, 진먼 이거는 푸젠에 속한 중국에 바짝 붙어있어요. 중국에 한 2km 정도 있고 나머지는 대만성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직할시는 성에 속하지 않고 이제 행정원에 직접 통치를 받아 행정원 직할시라고 합니다. 나중에 두 개의 성이 있고요. 6개의 행정원 직할시, 타이베이 수도가 있고 수도 타이베이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도시가 있고요. 세 개의 현이 있고 현에 같은 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청을 해서 보면 대만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만성 밑에 현이 있고 현급 시가 있어요. 현 밑에 향진시가 있는데 향이 가장 군 정도 되는 가장 인구 적은 거고 시는 중간 정도고 시는 그다음에 인구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타이베이도 그냥 시고 이것도 시고 한데 이제 대만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헷갈리지만 이제 기초도 아직 다른 거죠. 이건 기초자치단체고 이거 광역자치단체라면은 이제 한국은 뭐 직할시, 광역시, 특별시를 구분하고 그다음에 시, 군, 구로 구분하잖아요. 대만 같은 시가 붙는 게 세 가지 층위가 있는데 이제 그냥 시라고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푸젠성이 있는데 푸젠성 밑에 두 개의 현이 있고 진먼이랑 렌장이랑 두 개의 현이 있고 근데 향진시 근데 대만성과 푸젠성은 지방자치단체로 쓸 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거 중앙정부에서 임명을 하는 명예직 개념이고요. 나머지 현시, 향진시장 다 이제 임명을 하는 거고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은 이제 여기 행정원, 행정원 직할시 6개겠죠. 행정원에 그러니까 한국의 서울시 개념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또 특별시라서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총리 직속으로 돼 있잖아요. 한국 서울특별시라서 세종특별시인데 나머지 광역시들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독을 형식상 받게 돼 있는 건데, 근데 여기는 행정원 직할시 같은 경우 행정원 직할시이기 때문에 대만 내정부라고 내무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행정원에 직접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행정부 밑에 직할시는 한국에 구가 있는데 한국의 구는 자치구라고 해가지고 구청장 직접 선거로 뽑잖아요. 근데 대만의 행정원 직할시 산하의 구는 전부 다 구장이라고 하거든요. 구장 다 임명직. 사실은 네. 맞는데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한국은 이제 구청장은 선출직이고 동장 구청장 임명을 하잖아요. 근데 대만 같은 동장에 해당하는 이장은 또 선출직이. 그러니까 되게 민주주의 기반. 네, 그래서 근데 대만은 되게 이상한데 했더니 아니 그냥 이 커뮤니티의 장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맞고, 근데 그러면 대만이 설명한 게 타이베이가 아무리 큰 도시라고 구가 나눠지지만 행정구역상 나눠지는 거지. 근데 구청장을 다 직선제로 해가지고 시장이랑 대립하게 되면은 도시 전체의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대도시의 구청장들은 시장 임명한 게 맞다.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높은 자리고 동장은 별거 아닌데 동장을 뽑으면서 왜 구청장 임명해? 그랬더니 그래서 대만의 자치대 재밌는 거. 심대평 지사 지방자치구 발전 안에 네네네. 있는데 네네. 구청장과 민주당 쪽 일어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원래 믹스처럼 넣을 줄 몰라 그랬어요. 하고 아니면 뭐 런던식으로 해가지고 대런던 시장은 중앙에서 임명하고 런던을 작은 도시로 쪼개가지고 근데 서울을 뭐 5개 정도로 도시로 쪼개자는 방안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돼요. 시간 이제 준비한 건 다 됐고요. 시간도 딱. 수고 많았습니다. 네.